내 기억 속 가장 오래된 감각은 주먹을 쥔 손이었다. 5살 무렵부터 나는 습관처럼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초승달 모양의 자국이 남았다. 피가 맺히기도 했다. 어머니가 내 손을 펴려 하면 나는 더 세게 쥐었다. 마치 그 주먹 안에 내가 지켜야 할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주먹을 쥐게 된 건 그날 밤 이후였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현관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다.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에 우리 집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황급히 부엌에서 나와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알았다. 오늘 밤은 위험한 밤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첫 주먹이 어머니의 뺨을 때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고 어머니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다. 두 번째 주먹은 어머니의 배를 가격했다. 어머니가 신음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세 번째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내리치는 것이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 그 소리를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3살 위인 형은 재빨리 나를 끌고 장롱 뒤로 숨었다. 우리는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형의 손이 내 입을 막았다. 소리 내지 말라는 신호였다. 나는 형의 손을 통해 그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형도 무서워하고 있었다. 10살짜리 아이도 어쩔 수 없는 공포였다. 아버지의 고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욕설, 비난, 협박.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애원하는 목소리가 섞였다. 그리고 다시 둔탁한 타격음. 무언가 깨지는 소리. 거실 탁자였을까? 아니면 접시였을까? 나는 그때 처음으로 주먹을 쥐었다. 작은 손에 온 힘을 다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픈 것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 소파에서 잠든 것이었다. 형이 조심스럽게 장롱 뒤에서 나왔다. 나도 따라 나왔다. 거실은 전쟁터 같았다. 깨진 소주병, 흩어진 반찬, 뒤집힌 밥상. 그리고 그 한가운데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형이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붓기 시작했다. 왼쪽 눈 주위가 검붉게 변하고 있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다. 어머니는 우리를 보며 억지로 미소 지으려 했다.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날 밤 내 작은 주먹을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작고 약하고 무력했다. 그 무력함이 분노로 변했다. 뜨겁고 검은 분노가 내 작은 가슴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했다. 공장으로 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평범한 노동자 그 자체였다. 누가 봐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뒷모습 안에 숨어있는 괴물을. 어머니는 화장으로 멍을 가리려 했다. 하지만 선글라스 없이는 외출할 수 없을 정도였다. 형은 학교에 가기 전에 어깨를 두드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서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것을. 우리만이 이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나는 조용한 아이가 되었다. 선생님들은 나를 착한 학생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그건 착한 게 아니었다. 그저 눈에 띄지 않으려는 생존 본능이었다. 주목받으면 위험했다.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오자고 하면 나는 온갖 핑계를 댔다. 집이 공사 중이라고, 할머니가 편찮으시다고, 강아지가 사람을 문다고. 하지만 비밀은 완벽하게 숨겨지지 않았다. 여름에 반팔을 입으면 어머니 팔에 멍자국이 보였다. 겨울에도 선글라스를 쓰고 학교에 오는 어머니를 아이들은 수군거렸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내게 물었다. 너희 엄마 왜 항상 선글라스 써? 장님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그 아이를 쳐다봤다. 내 눈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아이는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형이 말했다. 그날 내 눈이 무서웠다고. 아버지 눈 같았다고. 나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다. 형은 친구 집에 놀러가고 없었다. 집에는 나와 어머니뿐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온다고 했다. 나는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다. 오늘은 평화로운 하루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였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다. 회사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어머니가 놀라 나왔다. 무슨 일이냐고, 밥을 먹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어머니의 뺨을 때렸다. 밥 타령이나 하고 있냐고 고함쳤다. 남자가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밥이 목으로 넘어가겠냐고. 나는 그제야 알았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을.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졌다. 아버지가 다가가 발로 차기 시작했다. 1번, 2번, 3번. 어머니는 몸을 웅크리며 비명을 삼켰다. 소리를 내면 더 맞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리고 뭔가가 내 안에서 터졌다. 이성이 아니었다. 본능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가위를 집었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큰 소리가 내 입 밖으로 나왔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드는 말이었다. 아버지가 돌아봤다. 내 손에 든 가위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작은 손으로? 나는 가위를 높이 들었다. 진짜로 찌를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그저 위협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손목을 잡았다. 강철 같은 힘이었다. 가위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버지의 다른 손이 내 멱살을 잡았다. 들어올렸다. 내 발이 공중에 떴다. 숨이 막혔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벽에 내던졌다. 세상이 느려졌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내 몸. 다가오는 벽. 그리고 충격. 등뼈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숨을 쉴 수 없었다. 폐에서 공기가 전부 빠져나간 것 같았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터널 끝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고 흐릿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형이 집에 와 있었다. 형의 얼굴이 창백했다. 너 괜찮아?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등이 아팠고 머리가 어지러웠고 무엇보다 마음이 부서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봤다. 내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눈밑이 퍼렇게 변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내 눈빛이었다. 거울 속의 내 눈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것을 봤다. 증오. 순수하고 뜨거운 증오. 나는 아버지를 미워했다. 온 마음을 다해 미워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도 미워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나를, 너무 약한 나를, 가위를 들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나를.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조용한 아이에서 폭력적인 아이로. 학교에서 작은 일에도 주먹이 나갔다. 누가 날 건드리면 반사적으로 때렸다. 누가 날 쳐다보면 째려봤다. 누가 비웃으면 덤볐다. 선생님들은 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모님을 불러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가 학교에 왔다. 선글라스를 쓰고 긴 소매 옷을 입고 담임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잘 타이르겠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더 커지는 것을 느꼈다. 왜 어머니가 사과해야 하지?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상담실에도 불려갔다. 상담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렇게 화가 많은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말하겠는가. 밤마다 듣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아침마다 보는 새로운 멍자국을, 내 안에서 자라나는 이 어둠을. 상담 선생님이 말했다. 화를 표현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 하지만 폭력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웃고 싶었다. 폭력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그럼 왜 아버지는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거짓말했다. 어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었다. 그것이 그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이었으니까. 중학교 1학년 가을이었다. 형은 이미 집을 떠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PC방에서 밤을 새우거나 친구 집에서 자는 날이 많았다. 나는 형을 원망했다. 나와 어머니를 두고 도망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부러웠다. 형에게는 도망칠 용기가 있었다. 그날 밤은 특별히 추웠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무겁고 느렸다. 위험 신호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다. 소주 냄새가 진동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밥을 차려줄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다. 텔레비전을 켰다. 나는 방문을 살짝 열고 상황을 지켜봤다. 10분쯤 지났을까?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다.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부엌칼 서랍이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왔다. 20cm쯤 되는 식칼이었다. 달빛에 칼날이 차갑게 빛났다. 어머니가 뒤로 물러섰다. 여보 제발. 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청이었다. 죽여버릴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느렸다. 더 무서웠다. 고함 치는 것보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까? 그게 편할 것 같아. 아버지가 칼을 만지작거렸다. 진담인지 협박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나는 방에서 나왔다. 다리가 떨렸지만 나왔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섰다. 아버지.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다. 이상했다. 나는 얼어붙을 만큼 무서웠는데 목소리는 침착했다. 비켜.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비키라고. 아버지가 고함쳤다. 하지만 나는 그대로 섰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도망치라고 명령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에 얼어붙은 것일까 아니면 마지막 반항일 수도 있었다. 그때 형이 들어왔다. 형이 왜 이 시간에 집에 왔는지는 모른다. 운명이었을까? 형은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다. 그리고 달려들었다. 아버지의 칼 든 손을 잡았다. 야, 이 새끼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형과 아버지가 뒤엉켰다. 칼이 공중에서 흔들렸다.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봤다. 형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이를 악물고 있었다. 15살 소년이 40살 남자와 싸우고 있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금속음이 집안에 울렸다. 나는 재빨리 칼을 집어 부엌으로 던졌다. 형이 아버지를 밀쳤다.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형이 내 팔을 잡았다. 방으로 가. 빨리. 형의 목소리가 급했다. 나는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형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형이 문을 잠갔다.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밖에서 아버지의 고함이 들렸다. 문 열어. 나와. 문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문을 발로 차고 있었다. 하지만 문은 버텼다. 형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우리 함께잖아. 그날 밤 우리는 잠들지 못했다. 새벽 4시쯤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었다. 형이 나를 봤다. 형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 형이 속삭였다. 너까지 이런 거 겪게 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형 잘못이 아니야. 형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둘 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도 미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떡해? 다음날 아침 형은 가방을 쌌다. 집을 나간다고 했다. 친구 형네 집에 얹혀 살 거라고.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등학교 다닐 거라고. 나도 곧 나가라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가라고. 형이 어머니에게 인사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내 아들, 내 아들. 어머니가 형을 안았다. 형도 울었다. 하지만 가방을 놓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가거라. 여기서 나가서 잘 살아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형이 나를 봤다. 악수를 청했다. 나는 형의 손을 잡았다. 형의 손이 거칠었다. 이미 어른의 손이었다. 형이 내 귀에 속삭였다. 아버지처럼 되지 마. 절대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했다. 형이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창문으로 형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형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나는 그때 느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어머니를 지켜야 하는 건 나뿐이구나. 형이 떠난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다. 아버지의 분노는 출구를 잃었다. 형이 사라지자 그 화살은 전부 어머니와 나에게 향했다. 거의 매일 밤이 전쟁터였다. 작은 일로도 폭발했다. 밥이 맛없다고, 집이 지저분하다고, 텔레비전이 시끄럽다고. 중학교 2학년 가을, 나는 경찰서를 처음 갔다. 친구와 싸워서였다. 정확히는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이었다. 그 친구가 나를 놀렸다. 야, 너희 엄마 맨날 선글라스 쓰던데 장님이냐? 아니면 얼굴에 뭐 있어? 다른 아이들이 웃었다. 나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그 친구를 때리고 있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출 수가 없었다. 친구가 바닥에 쓰러져도 때렸다. 코피가 터졌다. 입술이 찢어졌다. 선생님들이 달려와 나를 떼어놓을 때까지 나는 때렸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밝았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경찰관이 물었다. 왜 그랬냐고. 무슨 이유가 있었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 친구를 때린 게 아니라고. 나는 아버지를 때리고 있었다고. 내 안에 분노를 삭히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왔다. 경찰관에게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공손했다. 집에서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차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넌 나처럼 되는 거냐? 폭력배가 될 거냐? 학교에서 쫓겨나고 싶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소리 내지는 않았지만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구의 아들인데? 나는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다. 당신이 내게 가르친 유일한 것이 주먹이잖아요. 집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나를 방으로 끌고 갔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허리띠를 풀었다. 나는 알았다. 이제 내 차례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정신 차리라고 때려줄게. 이게 교육이야. 처음에는 등을 쳤다. 따가웠다. 두 번째는 엉덩이를 내리쳤다. 아팠다. 세 번째는 다리를 때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소리 지르지 않으려고. 울지 않으려고. 아버지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려고. 10대쯤 맞았을까? 아버지가 허리띠를 다시 찼다. 숨이 거칠었다. 반성했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성했다고 거짓말했다. 아버지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거울을 봤다. 등과 엉덩이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내일이면 멍이 들 것이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내 표정이었다. 나는 웃고 있었다. 이상한 웃음이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 아픔을 즐기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절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그 분노가, 그 폭력성이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고등학교 입학 후 나는 달라지려고 노력했다. 의식적으로, 필사적으로. 싸움을 피했다. 누가 시비를 걸어도 피했다. 비겁하다고, 겁쟁이라고 불려도 참았다. 주먹을 쥐는 대신 심호흡을 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까지 세면 화가 조금 가라앉았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내면 깊숙이 숨어들었다. 압력솥 같았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끓고 있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밤마다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아버지였다. 누군가를 때리고 있었다. 어머니일 때도 있었고, 형일 때도 있었고, 내 자신일 때도 있었다. 주먹에 피가 묻어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고2봄 국어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여교사였다. 온화한 인상이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내가 쓴 글을 읽었다고.
자유주제 수필이었다. 나는 폭력에 대해 썼다.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다. 은유와 상징으로 최대한 숨겼다. 하지만 선생님은 읽었다. 내 안을 읽었다. 혹시 힘든 일이 있니?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거짓말이었다. 선생님이 내 눈을 봤다. 긴 침묵이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다. 네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만 혼자 견디지는 마.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야. 그 말이 뭔가를 건드렸다. 내 안에 단단한 벽에 금이 갔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울지 않으려고. 선생님이 상담센터 전단지를 줬다. 여기 한번 가보지 않을래? 비밀은 보장돼. 나는 전단지를 받았다. 찢어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주머니에 넣었다. 일주일을 고민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필요했다. 상담사가 말했다. 잘했어요. 첫 전화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미 가장 큰 걸음을 뗀 거예요. 첫 상담날 나는 상담소 앞에서 30분을 망설였다. 들어갈까? 그냥 갈까? 들어가면 뭐가 달라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다. 벨이 딸랑거렸다. 상담사는 40대 남자였다. 편안한 인상이었다. 앉으라고 했다. 소파가 부드러웠다. 상담사가 말했다. 긴장 풀어요.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들을 거예요. 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말이 막혔다. 하지만 점점 말이 흘러나왔다.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형 이야기. 그리고 나의 두려움. 나도 아버지처럼 될까봐. 내 안의 분노를 통제할 수 없을까봐. 상담사가 들었다. 끊지 않고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의 두려움은 정상이에요. 하지만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은 이미 아버지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어요. 도움을 청했잖아요.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뭔가가 풀렸다. 내 안에 단단했던 무언가가. 나는 울었다. 16살 소년이 낯선 어른 앞에서 울었다.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상담사가 티슈를 건넸다. 괜찮아요. 우는 것도 치유의 한 부분이에요.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됐다. 상담사는 나에게 분노 조절 기법을 가르쳤다. 심호흡, 이완, 타임아웃. 간단해 보였지만 실천은 어려웠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연습했다. 고3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집을 떠나야 했다.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나도 망가질 것 같았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찾았다. 지방 대학이었다. 서울에서 3시간 떨어진 곳. 입시 준비는 전쟁이었다. 아버지는 내 공부를 방해했다. 대학 가봤자 뭐 하냐고, 공장 다니면 되는데 쓸데없는 짓 한다고 비웃었다. 시험 전날 밤에도 술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 책을 찢었다. 노트를 불태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친구에게 노트를 빌렸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편의점에서 새벽까지 책을 봤다. 이곳을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나는 그것에 매달렸다. 수능날 아침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잘하고 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알았다. 어머니도 내가 떠나기를 바란다는 것을, 여기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꼭 합격할게요. 합격 통지서가 왔다. 장학금 전액 수혜자였다. 기숙사 입사도 보장되었다. 나는 어머니에게만 말했다.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다.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눈물.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오래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손이었다. 어머니가 속삭였다. 아버지처럼 되지 마. 다르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야. 나는 약속했다. 다르게 살겠다고. 버스에 올랐다. 창문으로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어머니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끝까지 봤다. 어머니가 안 보일 때까지. 대학 생활은 낯설었다. 자유로웠다. 무서울 정도로. 기숙사 방은 작았지만 내 공간이었다. 침대, 책상, 옷장. 전부였지만 충분했다. 밤에 아버지의 발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다. 고함 소리에 깨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평화가 불편했다. 너무 조용했다. 잠들기가 어려웠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됐다. 밤마다 일어나 문이 잠겼는지 확인했다. 3번, 4번, 5번. 강박이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웠다. 대화하는 법을 몰랐다. 다른 학생들은 쉽게 웃고 쉽게 친해졌다. 농담하고 장난치고 스킨십했다. 나에게는 외계어 같았다. 나는 언제나 한 발 뒤에 서 있었다. 1학년 겨울방학에 집에 갔다. 어머니가 많이 늙어 있었다. 얼마 안 지났는데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머리가 희끗했다. 허리가 굽었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술을 마셨다. 여전히 폭력적이었다. 사흘을 견디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배웅하러 나왔다. 다시 가는구나. 어머니의 입은 애써 웃으려 했지만 눈은 울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를 안았다. 곧 돌아올게요. 거짓말이었다. 가능한 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다. 2학년 봄 교양 수업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았다. 먼저 말을 걸었다. 이 수업 어때요? 목소리가 밝았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계속 말을 걸었다.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도서관에서, 식당에서, 캠퍼스에서. 그녀는 항상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였다. 나도 점점 편해졌다. 인사를 받는 것에, 대화하는 것에. 어느 날 그녀가 제안했다. 커피 마실래요? 나는 망설였다. 거절할 핑계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알겠어요. 짧게 대답했다.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커피숍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의 꿈에 대해 말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그 말에 나는 움찔했다. 그녀가 알아챘을까? 그녀가 물었다. 당신의 꿈은 뭐예요?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꿈? 나에게 그런 게 있나? 그리고 입을 열었다. 평범하게 사는 거요. 폭력 없이, 두려움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놀람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었다. 이해였다. 그녀가 말했다. 그것도 훌륭한 꿈이에요. 평범함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느낌. 우리는 가까워졌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경계했다. 가까워지면 상처받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인내심이 많았다. 내가 거리를 두어도 갑자기 냉담해져도 기다려주었다. 3학년이 되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다. 가슴이 뛰었다.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나도 아버지처럼 될까봐. 화가 나면 손이 먼저 나가게 될까봐. 이 소중한 사람을 아프게 할까봐. 어느 날 우리는 사소한 일로 다퉜다. 내가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었다. 연락도 없이. 그녀가 화를 냈다. 당연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는 방어적으로 나왔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1시간 늦은 게 뭐가 대수냐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움찔했다. 하지만 나는 봤다. 그녀가 나를 무서워했다. 순간적으로 나는 얼어붙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있었다.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고 상대를 위협하고.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미안해.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정말 미안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나는 괴물이야.
나도 아버지처럼 되는 거야. 그녀가 다가왔다.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너는 괴물이 아니야.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실수한 거야. 사람은 실수해. 중요한 건 내가 깨닫고 멈췄다는 거야.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녀를 봤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남자였다. 21살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저 상처받은 아이였다. 그녀가 나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고통, 형의 가출, 그리고 내 안의 어둠, 매일 밤 꾸는 악몽, 거울에서 보는 아버지의 얼굴. 그녀는 울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말했다. 고마워 말해줘서. 혼자 견뎌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해결해 나가자.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자. 우리는 함께 상담을 받기로 했다. 커플 상담이었다. 건강하게 싸우는 법을 배웠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 경계를 설정하는 법. 쉽지 않았다. 나는 평생 다른 방식만 봤으니까. 하지만 배우려고 노력했다. 군대를 가야 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다. 2년 동안 폭력적인 환경에 다시 노출될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군대 다녀오면 내가 변해 있을 수도 있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이미 많이 성장했어. 그리고 나는 기다릴게. 매주 편지 쓸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군대는 예상대로 지옥이었다. 부조리한 문화, 폭력적인 선임들. 나는 매일 참아야 했다. 주먹을 쥐고 참았다. 10가지 세고 참았다. 때로는 100가지 세고 참았다. 그녀의 편지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매주 금요일 편지가 왔다. 긴 편지였다. 학교 이야기, 일상 이야기.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사랑해, 기다릴게. 우리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나는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2년이 지나고 제대했다. 그녀가 부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안았다. 보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내 목소리도 떨렸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다. 졸업 후 취직하고 안정되면 함께 가정을 꾸리기로. 폭력 없는 가정, 사랑이 가득한 한 가정. 졸업반이 되어 취업 준비를 했다. 경쟁은 치열했다. 나는 스펙이 부족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수십 번의 면접 끝에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급여는 적었지만 시작이었다. 그녀도 사회복지기관에 취직했다. 우리는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가족과 친구들 몇 명만 초대했다. 어머니를 모셔왔다.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행복해 보였다.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초대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물었다. 아버지도 모시지 않겠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 사람이 오면 내 결혼식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용서가 되겠는가?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결혼식 날 어머니가 내게 속삭였다. 행복해라. 네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서 엄마는 자랑스러워. 나는 어머니를 안았다. 감사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초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 것이. 내가 화를 내면, 통제력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밤마다 불안했다. 아내는 내 걱정을 알았다. 그리고 제안했다. 규칙을 만들자고. 우리는 함께 규칙을 만들었다. 싸울 때 규칙. 첫째, 천천히 조용히 말하기. 둘째, 존댓말 쓰기. 셋째, 사랑한다고 말하기기. 넷째,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기. 다섯째, 청소하기. 나는 그 규칙을 냉장고에 붙여놓았다. 매일 봤다. 암송했다. 결혼 2년 차에 첫 아이를 가졌다. 아들이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나는 얼어붙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생명. 3kg도 안 되는 무게.
내 손바닥만 한 얼굴. 나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아프게 할까? 육아는 나를 시험했다. 매일 밤 시험이었다. 아기는 밤마다 울었다. 이유 없이 울었다. 아니, 이유가 있었지만 나는 몰랐다. 배고픈지 아픈지 무서운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아기가 3시간째 울고 있었다. 나는 안아보고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노래를 불렀다. 아무것도 소용없었다. 피곤이 쌓였다. 인내심이 바닥났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조용히 해. 소리치고 싶었다. 제발 좀 그쳐. 손이 떨렸다. 아기를 흔들고 싶었다. 나는 황급히 아기를 침대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현관 밖으로 나갔다. 계단에 주저앉았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1번, 2번, 3번. 피가 났다. 하지만 계속 쳤다. 울었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아내가 나왔다.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다. 아내가 내 옆에 앉았다. 힘들지? 나도 힘들어. 하지만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네가 지금 한 것, 그게 중요한 거야. 화가 났을 때 상황을 떠난 것, 아기를 안전하게 한 것. 나는 아내를 봤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야. 당신은 아버지와 달라.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어. 매번. 그 말에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큰아들이 3살 되던 해 둘째를 가졌다. 또 아들이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욱 힘들었다. 회사 일도 바빴다. 나는 지쳐갔다. 여유가 없었다. 짜증이 늘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우유를 엎질렀다. 실수였다. 아이가 컵을 잡다가 놓쳤다. 우유가 바닥에 쏟아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조심하라고 했지.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팔로 얼굴을 가렸다. 마치 맞을 것을 대비하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얼음이 되었다. 세상이 멈췄다. 아이는 나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내가 아버지를 무서워했던 것처럼. 나는 무릎을 꿇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손이 떨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건데. 내 잘못이 아니야. 아이를 안았다. 꽉 안았다. 아이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괜찮아, 괜찮아. 계속 속삭였다. 아이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그날 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다. 나는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실패가 아니야. 배우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아이에게 사과한 거야. 책임을 인정한 거야. 그게 다른 점이야. 우리는 다시 상담을 받기로 했다. 부모 교육이었다. 건강한 훈육, 감정 조절, 아이와의 소통. 나는 열심히 배웠다. 공책에 필기했다. 집에 와서 실천했다. 실패하면 다시 시도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도 성장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화가 났고 실수했고 후회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화가 나면 멈추는 법을 알았다. 심호흡하고 잠시 떠나고 돌아와서 사과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어른도 실수한다는 것을, 하지만 책임진다는 것을.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이는 밝았다. 친구들이 많았다. 웃음이 많았다. 나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악순환이 끊어졌구나. 내 아이는 내 어린 시절의 상처를 물려받지 않았구나. 하지만 2학년 어느 날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다고.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피가 거짓말하지 않는 건가? 결국 내 폭력성이 아이에게 전해진 건가? 학교에 갔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다. 차 안에서 아이는 울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집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줄래? 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친구가 자기를 계속 밀었다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했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밀쳤다고. 나는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화가 날 수 있어? 아빠도 알아.
하지만 때리는 건 해결 방법이 아니야. 아빠도 어렸을 때 그랬어. 화나면 때렸어.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였어.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아이가 물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아이에게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쳤다. 말로 표현하는 것,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상황을 떠나는 것, 심호흡하는 것.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다음날 우리는 함께 그 친구를 찾아가 사과했다. 아이가 말했다. 미안해. 때려서. 앞으로는 말로 할게. 나는 아이가 자랑스러웠다. 8살 아이가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 그 무렵 형에게서 연락이 왔다. 거의 15년 만이었다. 형은 다른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결혼했고 딸이 하나 있었다. 형이 만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보고 싶었지만 잠시 주저했다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다. 중간 지점의 카페에서 만났다. 형은 많이 변해 있었다. 성숙해 보였다. 안정적이었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너와 엄마를 두고 떠나서 평생의 죄책감이야. 하지만 그때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 나도 살아야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나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형도 피해자였어요. 우리 모두.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각자의 삶, 그리고 가족. 형도 나처럼 고민했다고 했다. 자식을 때릴까봐, 아버지처럼 될까봐. 하지만 상담받고 노력하고 매일 선택했다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로. 형과 화해하면서 나는 또 하나의 짐을 내려놓았다. 버려졌다는 느낌, 혼자라는 외로움.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길을 걷는 형이 있었다. 40살이 되던 해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간경화 말기였다.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병원으로 와달라고. 나는 고민했다. 가야 할까? 보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을 위해 단 1분 1초도 쓰고 싶지 않았다.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 예전에 아팠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 한동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왜 이런 아버지를 가져야만 했을까? 하지만 이내 다시 어머니가 생각이 났다. 어머니를 위해 갔다. 형에게도 연락했다. 형과 함께 갔다. 병원 중환자실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한때 나를 그렇게 공포에 떨게 했던 사람은 이제 초라한 노인이었다. 황달로 피부가 노랗게 변했다. 뼈만 앙상했다. 호흡기에 의지해 숨쉬고 있었다. 아버지가 눈을 떴다. 나와 형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안 나왔지만 읽을 수 있었다. 미안하다.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비어 있었다. 형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 함께 있잖아. 며칠 후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다. 형과 나를 불렀다.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우리는 병상 옆에 섰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너희들에게 한 짓이 악몽처럼 따라다녔다. 술 마시면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더 심해졌다. 변명하려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다. 폭력적이었다. 나는 그것만 배웠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안다. 나는 선택했고 잘못했다.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아버지가 계속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말하고 싶었다. 너희가 나와 다르게 살아줘서 고맙다. 미안하고 고맙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용서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 하지만 이해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너희는 강하다. 나보다 훨씬 강하다. 마지막 말이었다.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일주일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초촐했다. 형과 나, 어머니, 그리고 몇몇 친척들. 나는 영정 사진을 봤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웃고 있는 모습.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했다. 장례를 치르고 형과 나는 오랜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를 용서했냐고 서로에게 물었다. 답은 둘 다 같았다.
완전히는 아니다. 하지만 미움은 내려놓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인생의 큰 짐을 덜어놓은 조금은 후련한 마음이었다. 아버지가 떠난 후 나는 이상하게도 자유로워졌다. 무의식적으로 짊어지고 있던 응어리가 내려간 것 같았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나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큰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다.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다. 아빠, 나 심리학 공부하고 싶어요. 트라우마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물었다. 왜 그 길을 선택했어? 아이가 대답했다. 아빠를 보고 배웠어요. 상처를 치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빠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봤어요. 저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내 아들이 내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고 있었다. 아이를 안았다. 자랑스러워.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둘째 아들은 작가가 되고 싶어 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나는 응원했다. 내 꿈을 따르렴. 아빠가 항상 지지할게. 45이 되던 해 나는 큰 결정을 내렸다. 회사를 그만두고 비영리 단체를 시작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특히 남성 피해자를 위한 단체. 남성 피해자는 더욱 침묵했다.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했다. 나는 그들을 돕고 싶었다. 아내는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수입이 줄어들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아이들도 응원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단체를 시작했다.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하지만 천천히 사람들이 찾아왔다. 첫 번째 상담자는 30대 남성이었다. 아내의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남자가 맞는다고 하면 비웃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의 고통은 정당합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폭력은 폭력이에요. 그는 울었다. 처음으로 이해받는다고 느꼈다고. 단체는 성장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돕고 싶어 했다. 우리는 상담 프로그램, 모임, 교육 세미나를 운영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 형은 우리 단체의 이사가 되었다. 재정적으로 도왔다. 우리는 함께 일하며 더 가까워졌다. 어린 시절 우리를 갈라놓았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를 연결시켰다. 어머니는 손자들을 자주 봤다.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마음이 편해. 너희가 잘 사는 걸 보니까, 악순환이 끊어진 걸 보니까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손자들이 할머니가 필요해요. 나도 어머니가 필요해요. 어머니가 웃었다. 큰아들이 대학에 입학했다. 심리학과였다. 열정적으로 공부했다. 방학 때는 우리 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아이가 상담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자랑스러웠다. 공감하고 경청하고 희망을 주는 모습. 둘째 아들은 첫 소설을 출간했다. 가정폭력을 다룬 소설이었다. 우리 이야기는 아니었다. 아이만의 이야기였다. 비평가들은 찬사를 보냈다. 진정성과 깊이가 있다고.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헌사가 있었다.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상처를 승리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꼈다. 어느 가을날 어머니가 평화롭게 돌아가셨다. 잠든 것처럼 조용히.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행복했어? 자랑스러운 아들들을 뒀어?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어머니를 사랑했던 사람들. 나는 조사를 읽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구했는지.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영웅이었다. 떠나지 못했지만 사랑을 잃지 않았다. 힘이 없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 사랑과 희망이 우리를 구했다. 어머니의 죽음 후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회고록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여정, 고통, 치유, 그리고 희망. 쓰는 과정은 또 다른 치유였다. 2년에 걸쳐 책을 완성했다. 제목은 주먹 쥔 손을 펴는 법이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남성 독자들이 많이 읽었다. 자신의 이야기 같다고 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이 갔다. 내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강연에서 한 청년이 질문했다. 아버지를 용서했냐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사랑한다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누군가는 물어볼 것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나도 잘 모르겠다. 분명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게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다. 용서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모두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대답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큰아들이 대학원에 진학했다. 트라우마 전문 과정이었다. 아이는 내 경험을 연구 주제로 삼고 싶다고 했다. 세대 간 트라우마의 전달과 중단? 나는 동의했다. 아들과의 인터뷰는 감정적이었다.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가 되는 게 어땠어요?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들의 논문은 학계에서 주목받았다.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가능하다는 실증적 사례. 아들은 이 연구로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아들이 말했다. 이 연구의 진짜 영웅은 아버지예요. 둘째 아들은 두 번째 소설을 냈다. 치유에 관한 이야기였다.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시사회에 초대받았다. 스크린에서 내 이야기가 펼쳐졌다. 관객들은 울었다. 나도 울었다. 60살이 되던 해 단체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여러 도시에 지부가 생겼다. 수천 명이 도움을 받았다. 정부에서 자문을 요청했다. 가정폭력 예방 정책 수립에 참여해달라고. 어느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청와대 시상식에 가족들이 함께 갔다. 상을 받는 순간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주먹 쥔 채 떨던 그 아이에서 여기까지. 큰아들은 교수가 됐다.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아들의 강의를 몰래 들으러 간 적이 있었다. 아들은 학생들에게 말했다. 트라우마는 끝이 아니다. 시작일 수 있다. 내 아버지가 증명했다. 둘째 아들은 국제적인 작가가 됐다. 책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됐다. 하지만 언제나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일과 삶의 균형. 내가 가르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아내와 나는 손자를 봤다. 큰아들의 아들이었다. 작은 생명을 안았을 때 나는 온전한 평화를 느꼈다. 이 아이는 폭력을 모르고 자랄 것이다. 악순환이 정말로 끝났다. 형도 손자를 봤다. 우리는 함께 모여 증손자들을 축하했다.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순수하고 무구한. 형과 나는 조용히 아기들을 바라봤다. 말은 필요 없었다. 우리는 알았다. 우리가 해냈다는 것을. 지금 나는 65이다. 단체는 후배들에게 물려주었다. 아내와 나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정원이 있는 집이다. 나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낸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운다. 치유적이다. 파괴가 아닌 창조. 폭력이 아닌 양육. 손자들이 자주 놀러온다. 나는 그 아이들과 논다. 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그린다. 아이들은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편안해한다.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어제 큰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어땠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할아버지도 내 나이 때는 많이 힘들었어. 무서운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 아이가 물었다. 어떻게 이겨냈어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랑하는 사람들 덕분이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매일 선택했기 때문이야.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로. 오늘 아침 나는 거울을 봤다. 65의 남자가 나를 봤다. 흰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더 이상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나였다. 내가 선택한 나. 손을 펼쳤다. 한때 항상 주먹 쥐고 있던 손. 이제는 펴져 있다. 부드럽고 열려있고 받을 준비가 된. 사랑할 준비가 된. 정원으로 나갔다. 장미가 피어 있었다. 가시가 있지만 꽃이 피었다. 상처가 있지만 아름다움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아내가 커피를 들고 나왔다. 우리는 함께 앉아 정원을 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있는 것.
충분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인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의 전통이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웃는다. 이것이 내가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사랑이 있는 가족. 밤에 잠들기 전 나는 감사 일기를 쓴다. 매일 밤의 습관이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건강, 가족, 그리고 여기까지 온 여정.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한다. 만약 과거의 나를 만날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 주먹 쥔 채 떨고 있는 그 5살 아이에게 나는 말할 것이다. 괜찮아질 거야. 너는 사랑받고 있어. 내 잘못이 아니야. 또한 말할 것이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마지막으로 말할 것이다. 손을 펴. 주먹을 쥐지 마.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드러워.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보다 선해. 사랑은 내가 아는 것보다 강해. 눈을 감는다. 평화가 찾아온다. 악몽은 없다. 오직 꿈만 있다. 아름다운 꿈들. 나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잠든다.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이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일어날 것이다. 손을 펼 것이다. 그리고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주먹 쥔 손에서 펴진 손으로의 여정. 폭력에서 사랑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다. 계속되고 있다. 매일매일 한 선택씩 더 나은 내가 되어가며